첼시전 승리, 라이프치히 원정 승리, 아스날 원정 무승부.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시작되는 3연전의 결과를 2승 1무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3경기 모두 다른 방식을 통해 경기 운영을 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고, 한편 역시나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며 보이는 미완의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3경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아스날과의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되었는데, 어떠한 부분들로 하여금 리버풀이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수싸움, 2대2 무승부 라는 결과만 두고 봤을 때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해 아쉬울만 하지만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전반전은 아스날의 우위, 후반전은 리버풀의 우위. 그럼 대체 전반전은 어떻게 아스날이 리버풀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 시즌 초반 외대고로의 부상으로 인해 유연한 볼 흐름이 이뤄지지 않는 아스날의 입장에서 리버풀을 잡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시나 압박입니다. 아스날은 리그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PPDA 수치를 보입니다. 리버풀전을 포함한 기록으로 리그 내 2위입니다. 해당 순위가 압박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지점에서의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스날은 리그 내 두 번째로 강한 압박 강도 혹은 효율을 보이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능한 팀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보다 자세히 양팀의 전반전 압박 강도 그래프를 봅시다. 빨간색이 아스날, 파란색이 리버풀입니다. 좌측의 압박 강도를 보시죠. 아스날은 전반 내내 리버풀과 비교해 훨씬 높은 강도의 압박을 통해 빌드업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기를 복귀해보더라도 하베르츠, 트로사르로 시작되는 1차 압박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켈러의 롱볼이 반복되곤 했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전은 아스날의 강력한 압박이 리버풀을 무력화시켰다 라는 평가를 첫 번째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히 경기 장면을 통해 여러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보죠. 골킥을 통해 페널티 박스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반다이크가 켈러에게 전달하는 순간부터 보시죠. 이때의 반응을 봅시다. 첫 번째로 트로사르가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로 곡선 움직임을 통해 우측 패스 동선을 차단합니다. 이 행동 하나로 리버풀이 우측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을 차단시켜 코나테, 그라벤베르, 아놀드로 향하는 선택지를 지워버립니다. 리버풀이 해당 선수들을 토대로 우측에서의 무게중심을 높게 가져가며 상대방의 압박을 당기고 디아스가 있는 좌측에서의 아이솔레이션 혹은 살라를 통한 스루패스, 롱패스를 통한 우측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곤 하는데 이러한 패턴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메리노가 마크맨, 그라벤베르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경합에서의 강점을 지닌 미드필더를 배치시킨 장점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베르츠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중앙으로의 패스길 차단, 반다이크로 향하는 동선 또한 견제해줍니다. 이 순간 켈러가 택할 수 있는 패스길은 좌측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롱킥을 통해 최전방으로 전달. 켈러의 롱볼은 측면을 향했으나 디아스, 파티와의 경합에서 파티가 승리하게 되죠.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 손쉽게 롱볼을 유도하고 볼 소유권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의 압박 과정을 다시 되돌려 봅시다. 왜 켈러가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스날의 관점에서는 트로사르의 커브런이 볼 소유권을 되찾게 만들었다 봐도 무방하며 리버풀의 관점에서는 여러 아쉬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의 포지셔닝. 아르네 슬롯이 페널티 박스에서부터 쇼패스로 빌드업을 시작한 목적은 간단합니다. 압박이 강한 아스날 선수들을 최대한 박스 안으로 당겨서 최전방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4대4 싸움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브라이튼, 맨시티, 아스날과 같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박스 안에서의 쇼패스 빌드업을 활용하는 이유죠. 그런데 이 빌드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첫 번째로 박스 안에서의 수적 우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블 피봇은 보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좁혀줘야 합니다. 이를 간단한 예시로 가져오면 지금과 같이 공격수 한 명이 최후방 3백 라인을 압박할 때 두 명의 미드필더가 좁혀주면서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같이 박스 안으로 끌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10번 선수에게는 마크맨이 비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어 볼을 띄워주기만 하면 보다 수월하게 전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리버풀 장면으로 돌아가보면 트로사르가 1차 압박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라벤베르가 붙어주는 타이밍도 늦었고 메갈리스터가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더라도 라이스와 센터백 2명으로 리버풀이 중앙에서의 프리맨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켈러의 볼은 더더욱 중앙보단 측면을 향할 수밖에 없었죠. 측면으로 줘야만 풀백 대 윙어 1대1 구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면으로도 보시죠. 켈러가 후방에서 볼을 잡는 상황에서 역시나 트로사르는 코나테와 켈러 사이에서 1차 압박을 준비합니다. 코나테와 반다이크는 양쪽으로 넓게 벌려서 있죠. 켈러가 반다이크에게 패스를 줍니다. 하베르츠는 트로사르처럼 곡선을 그리며 훌륭한 압박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반다이크가 좋은 판단을 통해 메갈리스터를 향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패스각이 나오지 않았다 판단하고 켈러에게 다시 줍니다. 딱 이 순간 보시면 피봇의 포지셔닝이 아쉽게
쉽게 느껴집니다. 메갈리스터가 더 앞으로 당겨주면서 상대의 압박 뒤에서 볼을 받으려 했다면 사실 이 지점에서 켈러가 쇼패스를 통해 1차 패스를 빼주고 2차로 반다이크가 나오면서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거리가 멀게 되면 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뒤에서 붙는 마크맨에게 빼앗길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순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또 다른 장면을 통해 봅시다. 역시나 박스 안에서의 쇼패스로 시작되는 빌드업입니다. 트로사르는 우측에서 다시 곡선을 그리며 들어옵니다. 켈러가 우측으로 볼을 방출시키는 건 참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문제, 6번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 둘 모두 너무 멀리 서 있습니다. 그라벤베르가 받으려면 트로사르가 압박할 때 더 좁혀서 박스 안에 서 있어야 했고, 메갈리스터는 너무 멀리 서 있으면서 하베르츠의 발을 전혀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뒤에서 그라벤베르를 향해 달려오는 메리노의 압박을 보고 있는 켈러 입장에서 절대 미드필더에게 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롱볼을 통해 50% 싸움, 전방에서의 경합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또 빼앗겼죠. 반대로 아스날은 이러한 빌드업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오른쪽 풀백으로 나선 파티가 6번 포지션을 소화하며 라야로부터 변형 백스리를 구성합니다. 파티가 중앙으로 오게 되면서 디아스가 마크맨을 따라 중앙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파티는 상대 공격수 앞에서 볼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리버풀은 4-2-4 수비 포메이션을 통해 중앙으로의 패스 동선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마크맨을 하나씩 잡고 있죠. 그런데 이는 아스날이 파놓은 함정과 같습니다. 아스날은 라이트백을 미드필더로 활용하며 숫자를 높였기 때문에 하베르츠, 메리노가 양측면에 붙어서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의 발을 묶어두면 9번 트로사르를 마크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아스는 좁힌 파티를 견제하기 위해 다가가니까 지금의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트로사르가 너무 쉽게 볼을 받고 몸을 돌립니다.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는 이때부터 중앙으로 좁히게 되겠죠. 트로사르는 뒤에서 쫓아오는 디아스의 압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중앙으로 좁혀진 그라벤베르로 인해 발생한 프리맨, 메리노를 활용합니다. 메리노가 볼을 받아 몸을 돌리는 순간을 보시면 최후방 수비 라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얼마나 아스날이 훌륭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장면으로도 보시죠. 라이트백 파티가 다시 중앙으로 좁혀 6번을 소화합니다. 센터백과 간격을 계속해서 좁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복적으로 좁혀주며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 상대도 따라서 좁혀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이 공간에 들어간 9번 트로사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공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마갈량이스가 백라인으로 들어온 파티에게 패스, 간격을 좁힌 상황에서 패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볼을 빼앗기 위해서 또 달려듭니다. 트로사르는 프리맨, 좌우로 벌려선 하베르츠와 메리노로 인해 미드필더가 트로사르에게 붙을 수 없었다 보니 센터백 코나테가 달려듭니다. 이러면 센터백 자리가 비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아스날의 빌드업 구조를 딱 하나만 봅시다. 지금과 같이 피봇 2명까지 앞으로 좁혀주게 되면 숫자 싸움에도 편하고 상대방을 모조리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겨 몇 번의 패스만 잘 이뤄지면 그대로 하프라인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로 보면 딱 쉽죠. 이처럼 아스날이 왜 우수한 팀인지, 왜 완성도가 높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지 전반전을 통해 보더라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압박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었고 볼을 받는 상황에서 미드필더의 간격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합니다. 아스날이 이처럼 프리맨을 쉽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리버풀의 4-2-4 수비 포메이션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리버풀의 압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르네 슬롯은 전반전의 문제를 바로 파악했습니다. 6번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의 간격을 좁혀준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전반전과 동일하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작되는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트로사르는 여전히 우측에서 곡선을 띠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라벤베르가 간격을 좁히며 하베르츠와 동일 선상에서 앞으로 패스를 받아주려 하죠. 그 순간 메리노가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라벤베르는 넓게 벌려선 코나테에게 패스. 코나테가 받은 시점에서 보시죠. 리버풀의 우측을 커버해야 하는 메리노와 마르티넬리가 같이 당겨지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공간이 발생하죠. 이 사이를 관통시켜 패스할 수도 있고 바로 롱볼을 줄 수도 있겠죠. 코나테는 롱볼을 주고 살라, 누네스로 이어지는 패스.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전반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센터백에서 켈러로 볼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커티스 존스가 6번 자리까지 와서 하베르츠보다 앞선에서 간격을 좁히며 볼을 받아줍니다. 존스가 편안하게 볼을 받고 그라벤베르에게 전달. 그라벤베르가 볼을 받고 몸을 돌리게 되면 아까와 같이 똑같은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리노는 그라벤베르 마크, 마르티넬리는 아놀드 마크. 자연스럽게 아스날의 무게중심이 또 우측에 쏠리게 되며 마크맨이 뒷공간을 커버할 수 없게 되면서 그라벤베르는 아까와 같이 사이를 관통시킬 수도 있고 롱볼을 통해 누네스, 살라를 통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라벤베르는 사이 관통 패스를 선택하게 되며 곧바로 살라에게 연결이 됩니다. 살라는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원터치로 돌려내며 팀버를 속이고 돌파하죠. 살라가 측면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면 꽤나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겠다 싶죠. 이처럼 아르네 슬롯은 후반에서부터 그라벤베르, 존스와 같이 6번 포지션에 내려와 볼을 받는 선수들의 간격을 조정해주며 리버풀이 원하는 흐름에
나름의 우측 공격 흐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볼 전진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경합, 스프린트 볼 전진에 능한 소보슬라이를 꺼내든 것입니다. 곧바로 좋은 장면이 나오죠. 반다이크가 좌측에서 볼을 잡는 상황에서 전반전과는 다르게 그라벤베르와 커티스 존스가 좁게 붙어줍니다. 그라벤베르도 같이 좌측으로 움직여주니까 메리노가 따라붙죠. 반다이크는 의도적으로 볼을 키핑하며 상대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라벤베르 또한 여기서 좁혀주며 아스날 선수들의 중심이 리버풀 좌측에 쏠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후 반다이크는 코나테에게 패스. 코나테가 받는 순간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그라벤베르가 반다이크와의 간격을 좁히며 움직여준 덕분에 메리노가 좌측에 있게 되며 소보슬라이를 향한 이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나온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를 관통시킬 수 있죠. 코나테의 패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며 자신의 몸 앞에서 볼을 이끌고 갑니다. 라이스의 템포를 완벽히 빼앗는 좋은 움직임, 중앙까지 볼을 이끌고 반대 전환, 이 패턴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스노우볼입니다. 그라벤베르가 반다이크를 향해 좁혀주는 움직임 이거 하나, 이로 인해 마크맨 메리노가 당겨지며 우측 공간이 발생한 것, 좋은 스프린트를 가지고 있는 소보슬라이가 들어오며 확실한 분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최종 동점골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죠. 득점 장면으로 보시면 트랜지션 과정에서 아스날의 수비진이 완전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때 소보슬라이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봐야 합니다. 볼을 바로 측면에 주는 게 아니라 템포를 줄이면서 리버풀의 우측을 커버하는 메리노가 자신을 압박하기까지 기다립니다. 메리노가 앞에 온 순간 아놀드에게 전달하죠. 이를 아놀드 앞에 전달해 주게 되면 라인 선상에서 싸우는 누네스 살라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네스가 센터백 둘 사이에서 라인 침투하며 수비수 2명을 이끌고 갑니다. 베나이트가 누네스에게 붙으면서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죠. 대각으로 누네스가 들어가면 센터백을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이끌어주고 똑같이 살라의 대각 침투, 완벽한 역습 마무리, 로우 블록에서의 효율이 어마어마한 아스날을 상대로 트랜지션, 공수전환 과정에서 역습을 통한 마무리로 동점골. 결론, 아스날과의 경기는 득점 상황만을 두고 얘기하기보단 어떻게 압박을 하고 압박을 풀어내며 볼을 전진시키는지 그 디테일에 대한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 다루기엔 너무 길어서 생략된 부분이 몇몇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스날은 왜 우승 경쟁팀으로 불리는지 명백히 알 수 있었고, 리버풀은 압박 상황에서의 포지셔닝, 압박을 풀어내는 상황에서의 포지셔닝과 같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